산불이 발생한 강릉은 밤사이 강풍으로 불씨가 되살아나기도 했지만 모두 진화됐습니다. 폐허가 된 삶의 터전에서 이재민과 상인은 망연자실했고 강릉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윤리위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김재환 최고위원 징계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발 황사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올 들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가동 4시간 만에 검은 먼지가 묻어나왔습니다. 법무부가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30년 전 방화로 15명을 숨지게 한 사형수의 집행시효가 올해 말 끝나는 등 앞으로 사형수가 줄줄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겁니다. 파주시장과 시의원이 한 수영장에서 점검 시간을 이용해 개인 레슨을 받아 황제 강습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어제 발생한 강릉 산불 피해 현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비가 내려 산불이 일찍 꺼지긴 했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축구장 수백 배 면적에 애써 가꾼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100여 채 주택, 펜션, 리조트까지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강릉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먼저 노도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창 푸르러야 할 산 곳곳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채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가면서 나무 기둥만 남기고 모두 태워버린 겁니다. 주택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마을은 대부분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불에 탔고 마치 폭격을 당한 듯 납작하게 무너져 내려 그을음 덩어리가 된 곳도 있습니다. 부득이 때문에 쫓겨나왔지. 난 원래 다리가 아파 걸지도 못하고. 근데 옷은 왜 하나도 안 챙겨 없진 채로 그냥 나왔어요. 어떡해. 어제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택과 펜션 등 100곳이 불에 탔고 주민 300여 명이 살 곳을 잃거나 연기로 인해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천막 사이사이는 사람 한두 명이 겨우 걸어 다닐 정도로 비좁고 이재민들은 따로 마련된 간이의자와 책상에 앉아 급식을 먹으며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대피소 생활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 공동으로 또 생활하고 거기 안에 조그만한 그 텐트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위생적인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정부는 강릉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어제 밤사이에 또 강풍이 불면서 곳곳에서 불이 되살아났고 주민들은 밤새 마음을 졸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달려간 이재민들은 잿더미로 변한 보금자리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 잔해 더미에 연신물을 뿌립니다. 밤사이 골프장과 주택 등 40곳에서 불이 되살아났습니다. 재발화가 산불로 이어질까 뜬 눈으로 지샌 이재민들은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폐허로 변했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립니다. 둘째 7살인데 엄마가 안고는 또닥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엄마 울지 마. 엄마가 울면 그 속상하니까 엄마 울지 마. 모내기를 앞둔 농민은 벽시에 연신물을 뿌리며 애태웁니다. 눈물이 나서 말 못해요. 갑작스레 그랬는 바람에 어째 보지 못하고. 80대 주민이 숨진 주택에서는 이틀째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웃 어르신의 날벼락 같은 소식에 주민들은 황망할 뿐입니다. 초등학교 교직생아 정년퇴직 오고 와가지고 철장에 농사 다 짓고. 그러셔요? 진짜 건강해졌어요. 서핑 용품 가게도 참혹하게 불탔습니다.
하나에 수백만 원 하던 서핑보드는 모두 잿가루로 변했습니다. 혹시나 뭐 건질 만한 게 있는지 들어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안에 있었는데 그게 일단 다 타서 없어졌고요. 집과 이웃, 생계 수단까지 순식간에 닥친 산불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번 산불은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포 일대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장 피해 복구도 막막한데 예약 취소까지 속출하고 있어서 주변 상권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사근진 해변입니다. 바닷가에 늘어선 숙박업소와 서핑업체 등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경포 펜션단지 건물들도 걸린 채 뼈대만 남았습니다. 불탄 펜션에 보관하던 현금과 귀중품도 까맣게 불탔습니다. 막막한 거야. 이 폭삭 무너지는 바람에 땅에가 5년 건속해가지고 금 열쇠인지 현금 같은 것도 조금. 이번 산불로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경포 일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산불이 덮친 이 숙박시설은 안내 데스크부터 객실까지 모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대출까지 받으며 투자했던 상인들은 산불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를 버티면서 대출에 또 추가 대출에 추가 이렇게 버티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공격적으로 장사를 해보려고 할 찰나에 산불이 났다는 소식에 예약 취소가 속출하면서 간신히 화만을 모면한 상인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주말에 경찰은 원래 방이 없어서 못 가거든요. 지금 예약은 하나도 안 하고 다 취소하고. 코로나19 여파에도 3년을 버텨온 상인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덮친 산불로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이번 산불은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의 전선이 끊어졌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생긴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거 고성 산불과 속초 산불 때도 이렇게 불이 났는데 봄마다 반복되는 산불 대책은 없는지 윤서아 기자가 방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강릉 산불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마을 입구 전신주 옆에 커다란 소나무가 넘어져 있고 끊어진 전선은 전신주에 매달려 있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소나무가 전선을 덮쳐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전기줄이 지나는 곳곳에서 이렇게 나뭇가지와 전선이 맞닿아 있는 모습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평소에도 나무 때문에 전선이 끊어지기 일쑤였다고 말합니다. 전기줄이 온 사방 소나무 나무 밑으로 나갔는데 겨울에 눈이 오면은 그냥 뚝뚝 끊어져가 정전되는 게 일쑤고. 전신주에서 튄 불꽃이 강풍의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3분여 만에 산불로 번집니다. 2019년 고성 산불도 전신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신주가 나무나 숲과 가깝기 때문인데 고압선 외에는 이에 대한 뚜렷한 규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모든 전신주를 땅속에 매립하는 것도 불가능해 전선과 나무가 닿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신주가 나무와 가까이 있을 때는 벌채를 한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전선 주위에 보호망을 친다든지. 전신주가 연관된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산불 피해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검찰이 오늘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자택과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녁에는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송영길 대표를 선출한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라고 합니다. 윤관석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의 핵심 요직인 당 사무총장을 맡기도 해서 결국 수사의 종착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 윤관석 의원실 앞에서 검찰 수사관들과 의원실 직원들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일단 들어갈게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영장 보여드릴 수 없어요. 윤 의원의 변호인이 도착한 뒤에야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압수수색은 인천 남동구 지역 사무실과 자택을 비롯한 2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이성만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오후 늦게부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강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후 송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에 임명됐고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함께 일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에 야당 탄압 기획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포렌식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또 묘한 시기에 또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여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하지만 당 내부에선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송영길 대표 선출 과정의 연관성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 수사의 뿌리는 앞서 언급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고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로부터 뒷돈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오늘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더 엄한 형량이 나왔는데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 황민지 기자가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 청탁과 함께 10억 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억울함 잘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1년 6개월 더 많은 형량이 나온 겁니다. 법원은 이 씨가 선물로 받은 고가 가방과 신발 등을 몰수하고 9억 8천여만 원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 원을 수수하고도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돈을 적금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돈을 건넨 사업가 박 씨는 이 씨가 훈남 오빠, 멋진 오빠라 부르며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씨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뭐 없는 사실을 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본인이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 씨는 노영민 전 청와대 실장에게 부탁해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한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입니다. 새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고도 오히려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이 강도 높은 당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비어있던 당 윤리위원장을 새로 임명하고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특히 정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은 강한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석인 당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인 황 변호사는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소송과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사건 등에서 국민의힘을 대리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내일 최고위에서 윤리위원장 임명을 의결하고 새 윤리위 구성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당내에선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 발언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이 일자 한 달간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선 최근 수도권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자 징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오늘 처음 열린 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설화에 대한 엄정 대응 요구가 나왔습니다. 만일에 읍참 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권 여당의 품위에 맞는, 품격에 맞는 저는 언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도 소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당부했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두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미국이 동맹을 감청했다는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 유출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사자인 미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러나 도감청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논란 속에 미국
각 부처들의 대응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분위기부터 전하겠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필리핀 외교 국방장관과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기밀 문건 유출 논란에 대해 먼저 언급했습니다. Now, I can't say much more while the Justice Department's investigation is ongoing, but we take this very seriously,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outstanding allies. 이번 사태의 직접 당사자인 미 국방부 수장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동맹국의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만큼 미국 각 부처들의 대응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가 문건 진위 조사와 유출자 색출을 맡고 We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and turn over every rock until we find the source of this and the extent of it. 국무부는 동맹들과의 협력 등 대외적인 대응을 하는 형식입니다. 한국은 일단 동맹인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프랑스에 이어 영국 등 동맹국들도 문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건엔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과대 포장했다는 평가와 유엔 사무총장의 도감청 정황 등도 담긴 것으로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국내에선 이 문제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미국이 심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악의적인 도감청 정황은 없다고 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관련한 국회 공방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야당은 CIA 기밀 문건에 거론된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불출석을 따져 물었습니다. 상임위가 열리는 오늘 오후에 반차를 썼습니다. 누군가가 빼돌린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정부가 미국 언론에 보도된 도감청 문건을 성급하게 위조로 결론냈다며 저자세 외교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억지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걸 위조했다고 단언하면 안 되죠.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위조된 것이 저는 밝힐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당은 특히 악의적 도감청 정황은 없었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진상을 파악한 뒤에 분명한 조치를 하겠다는 원칙론을 설명했습니다. 선의를 갖고 도청을 했다라는 정황은 있는 건가요?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국에 당당하게 미국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여당은 야당이 의혹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런 보도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렇게 정치 공세로 삼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국회 외통위원장은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을 위해 1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야당은 여당이 현안 질의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정부가 학교 폭력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틀 전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기록을 지울 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의 고1 학생이 대학에 가는 2026학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학폭 대책을 교육부 총리가 아닌 한덕수 총리가 발표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정순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습니다.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습니다.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전학과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엔 기록 삭제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 수시 관계없이 모든 대학 입시에 학폭이 반영됩니다. 특정한 점수 퍼센티지를 정한다거나 아니면은 학폭 기록이 있으면은 지원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학부모들은 환영합니다.
입시 쪽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취지로. 정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원의 학폭 처리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마스크를 다시 찾아 썼던 하루였습니다. 이 중국발 황사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올 들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뿌연 하늘이 하루 종일 지속됐고 마스크를 써도 목이 칼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4시간 만에 필터에 시커멓게 먼지가 꼈습니다. 전종원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하늘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에 갇혀 한강 바로 건너편 건물은 윤곽만 드러날 정도입니다. 좀 앉아서 쉬려고 했는데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기상청 대기오염 농도 예측 모델 위성 사진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한반도 상공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밖에 있으면 목이 칼칼할 정도. 목이 칼칼하거나 눈이 좀 따가운 것 같아. 강한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올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제주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22 마이크로그램으로 치솟아 매우 나쁨 기준인 151 마이크로그램보다 2배가 넘었고 서울도 25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밖에서 잠시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새 필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시간쯤 지났는데요. 필터를 확인해보니 이렇게 검은 먼지가 묻어나옵니다. 황사는 금요일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황사가 심할 땐 물을 많이 마셔 체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가급적 바깥 활동을 삼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원숭이 두창이라고 부르던 엠폭스 환자가 닷새 사이에 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모두 국내 감염이어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됩니다. 엠폭스 어떤 병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전염병인 엠폭스가 서울까지 뚫었습니다. 지난 7일 전남에 이어 10일과 11일엔 서울에서 7번째, 8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3명 모두 3주 내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어서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3명 사이엔 접점이 없어서 숨은 감염자가 더 많을 걸로 의심됩니다. 성접촉이라든가 아니면 피부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단히 밀접하게 이제 접촉이 일어난 것을. 작년 6월 국내 첫 발생 후 2-3달에 1명씩 간헐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엔 나흘 만에 3명이나 감염되며 갑자기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자문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 상향을 검토 중입니다. 엠폭스에 걸리면 발열, 오한, 사타구니 발진 등 증상을 보입니다. 코로나와 달리 주로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는데 치명률이 낮고 국내에 엠폭스 백신과 치료제도 도입돼 있습니다. 걸리더라도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방역당국은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0살 유상원과 48살 황은입니다. 자, 경찰은 이들이 피해 여성과 코인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여성을 상대로 한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는 사실혼 관계인 50살 유상원, 48살 황은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범행이 잔인하고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서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상원과 황은희는 범행을 제안해온 이경우에게 피해 여성이 수십억 원의 코인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코인을 빼앗으면 현금으로 세탁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경우에게 착수금 7천만 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경우에게 범행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 준 거 맞습니까? 특히 유상원은 범행 직후 이경우와 2차례 만나 피해 여성의 코인을 인출하려고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에 이경우 씨는 왜 만나신 건가요? 경찰은 이들이 2020년 피해 여성이 홍보하던 피코인에 투자했다 시세가 폭락하자 이듬해부터 민형사소송을 벌이는 등 관계가 악화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강남 납치 살해 수사를 잠정 마무리한 경찰은 내일 황은희 등 피해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백현동 브로커로 알려진 김인섭 씨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 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는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100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했을 뿐 아니라 정 전 실장이 김 씨가 수감 중일 때 따로 면회까지 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5년 4월 성남시 건설공사 비리에 연루돼 징역 1년이 선고된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 이듬해 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수감된 김 씨를 면회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당시는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하는 등 사업의 속도를 낼 때였고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정 전 실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근히 안부만 묻는 사이라는 등 발뺌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은 수감 중이어서 인허가 개입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4월 달에 고속해서 2016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용도 변경은 2015년도 9월 달에 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면회를 통해 김 씨 민원을 들어준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검찰은 백현동 인허가를 해결해주고 업자로부터 77억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 등을 받은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신병을 확보하면 옥중 로비를 통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도 로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사형수에게 집행시효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을지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국인데 이 사형의 집행시효는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받고 30년이 지나면 석방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절대적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이 사형의 집행시효라는 게 있다면 무기징역보다 사형을 선고받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는 건 1993년 방화로 15명을 숨지게 한 사형수의 집행시효가 올해 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사형 집행시효 폐지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 목숨을 앗아간 원모 씨. 1993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동안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11월이면 30년이 지납니다. 정부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형법에는 사형죄의 집행시효가 30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월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원씨 측이 시효 3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3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 형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도박빚을 안 갚아준다며 부모를 살해한 박모 씨나 내연녀 모녀를 토막살인한 성모 씨 등 생존 사형수 59명이 줄줄이 석방 요구를 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법무부는 현행법대로면 사형을 선고받고 구금됐을 때부터 형이 집행된 것으로 봐 문제는 없다면서도 논란을 막기 위해 시효를 없앨 방침입니다. 사형의 시효 진행과 관련하여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논란을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 방지를. 법무부는 40일 입법 예고를 거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물증이 없다면서 유족 측을 법률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맞고소를 준비 중인데요. 저희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해 보시죠.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한 술집 내부가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정철승 변호사가 대화 중 맞은편에 있는 후배 변호사 A씨의 몸쪽으로 손을 뻗자 A씨의 고개가 정 변호사 손을 따라 내려갑니다.
폰이 계속 쑥 들어가잖아요. 그때 되게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몸이 굳어버렸어요. 정 변호사는 또 A씨의 손을 잡아당겨 만지고 손을 피하는데도 또다시 A씨의 손을 잡습니다. 또 7분 뒤 술집을 나서면서는 A씨 옆으로 가 등 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허리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확 하고 당기는 거예요. 등까지 쓸면서 넘어지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어요. A씨는 직접 CCTV를 확인한 뒤 정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였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1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와 변호사 3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글을 올려 2차 가해 의혹도 받고 있는데 대화방엔 정 변호사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술잔을 치워주기 위해 손을 뻗었고 얘기를 잘 들으려 가까이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A 변호사가 먼저 자신의 손이 특이하다고 말해서 만졌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파주시장과 시의원이 경기도의 한 수영장에서 이 수영장 점검 시간을 이용해서 따로 레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 수질 관리 등을 해야 할 시간에 두 사람만 따로 강습을 받은 것이어서 황제 강습 논란이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은 취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두 사람이 개별 강습을 받는 영상을 입수한 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 파주시 공무원 수십 명이 시장 접근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격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승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주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수영장입니다. 아침 강습이 끝나고 시민들이 떠난 텅 빈 수영장에서 성인 남성 2명이 여유롭게 개인 강습을 받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 의원입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간에 또 수영장을 찾아 개인 강습을 받았습니다. 8시부터 9시에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라 사람들이 붐비니까 뭐 잠깐, 그 시간에 잠깐 더 한두 번 정도는 더 알려드린 적은 있어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는 시민 건강 관리를 위해 오물질 제거 등 수영장을 정리하느라 외부인 출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시간에 지난 1월부터 일주일에 두세 차례 이른바 황제 강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차례 이상 받죠. 저희는 7시에 한 40분이면 끝나가지고요. 다 나가야 돼요. 저 지켜야 될 공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수영장은 운정 신도시에서 가까워 회원 접수 기간에 수백 명이 몰리는 등 시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파주시장과 시의원이 공정한 등록 절차와 비용을 지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오늘 파주시장이 참석한 정책 브리핑장을 찾아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공무원 수십 명이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바람에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그 수영장 논란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의혹이 제기된 해당 시의원도 사무실을 비운 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이 전국에 100여 개의 근로자 복지관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교육과 여가 생활을 위해서 나라 돈을 들여 만든 시설입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복지관 절반 가까이가 양대노총 사무실로 쓰이고 있었고 회계법인과 무역회사 등 일반 사무실이 입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반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었던 걸까요? 이태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한국노총은 2017년부터 이 건물 3개 층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근로자 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노총은 근로자를 위한 교육,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한 개 층에 회계법인과 무역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노총은 복지관 설립 이전부터 있던 업체라 내쫓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또 다른 복지관은 대부분 민주노총 사무실이 들어서 있습니다. 연면적 15%까지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운영 지침을 어긴 겁니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국 복지관 102곳 가운데 52%가 복지관 운영 지침을 위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일부 노동조합의 전유물이 아니라 정부는 복지관에 시정 권고를 내리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 강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국의 첫 번째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달 뒷면의 생생한 모습을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이 거대한 봉우리와 계곡 등 다양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달 지표면에 움푹 패인 구덩이인 크레이터. 지름 180km의 크레이터 중간에 3.2km의 우뚝 솟은 봉우리가 보입니다. 러시아 과학자의 이름을 딴 치올콥스키 크레이터인데 대형 운석이 충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이 320km, 폭 10km에 달하는 긴 계곡 형태의 지형이 보이고 또 다른 충격으로 모양이 변형된 크레이터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가 지난달 촬영한 사진들인데 우리나라가 달 뒷면을 촬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성 자체에 대한 설계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 자체도 충분히 문제없이 검증됐구나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기술적 자료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촬영된 일부 사진은 달 표면 입자 연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발사돼 12월 임무 궤도에 도달한 다누리는 올해 말까지 달 표면 관측과 자기장 방사선 관측 등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첫 달 궤도선으로 2030년대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탐색할 예정인 다누리. 우주 탐사 계획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 협력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다누리의 그런 의미가 아닌가. 과기부는 다누리의 달 관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임무를 마치는 내년 1월 연구 성과를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아 양의 발인이 어제 있었는데 하루 만에 대전에서 또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해서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경차가 갑자기 유턴을 하더니 중앙선을 넘습니다. 곧바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고함을 지르며 저항합니다. 하지 마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29살 A씨가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 차량과 충돌한 30대 B씨는 현재 목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역주행이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냥 당신 그 음주운전이구만 하면서 속으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2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받고 면허 취소된 상태. 시민들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배승아 양의 발인 하루 만에 또 비슷한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아주 근절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주.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사회적 공분이 아무리 커도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음주운전 사고가 도무지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홍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배승아 양 사고 직전 가해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는데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네, 그날의 영상을 보시면 이 남성이 건물을 나서면서부터 갈짓자로 비틀비틀거립니다. 이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이 상태로 차로 가서 기어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배승아 양 사고 다음 날엔 음식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아이 셋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난 10일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선 이 만취한 엄마가 6살 딸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이 차가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예,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군요. 네, 이 최근의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가 싶다가 지난해에 다시 늘었는데요. 이 코로나로 거리 두기 때문에 잠시 감소했다가 도로 제자리걸음인 셈입니다.
특히 재범률이 높다는 게 문제인데요.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의 음주 전력이 최소 한 번 이상인 경우는 이 40%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징역 8년을 넘은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이 대법원이 권고하는 양형 기준 때문입니다. 예. 이 양형위원회가 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높인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형량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살인은 고의범죄 행위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음주운전은 무조건 과실범으로 볼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 국민 눈높이와도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을 보면요. 2000년대 초 이 1200명대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이 급감한 시기를 보면 2001년에는 음주 사망 사고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가능한 법을 만들었고 이후 2007년에는 이 동승자뿐 아니라 이 차를 빌려주거나 술을 판 사람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만은 지난해부터 10년 안에 2번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고강도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겠군요. 그러나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술을 마시면 아예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를 달게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이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진척은 없습니다. 예, 단순한 처벌 말고 특히 외국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참고할 만한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둔화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모처럼 커졌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덕분인데요. 수출 부진으로 청년층과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주요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도 우리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봄을 맞은 한강공원. 돗자리 등 나들이 용품을 파는 상인부터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까지 손님 맞기에 분주합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가 없는 봄을 맞아 상춘객이 늘었습니다. 나갈 일도 많고 코로나에 비해서 시간 제한도 많이 풀려가지고 지출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덕에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6만 9천 명 늘어 10개월 만에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여행이나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숙박과 음식업종에선 취업자 수가 18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업자는 3만 4천 명 줄었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인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외부 활동과 돌봄 수요 등 증가로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서 확대되었고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 불안은 여전합니다. 수출이 지난달까지 6개월째 역성장했고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석 달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 고용도 그렇게 밝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취업자 수도 60세 이상을 빼면 오히려 7만 8천 명 줄어 고용의 질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이 직지심체 요절이 반세기 만에 프랑스에서 일반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다만 프랑스가 소장하고 있는 직지를 우리 땅에선 아직 볼 수 없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종이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하나하나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직지심체 요절이 5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직지를 소장하던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오늘부터 석 달간 전시하는데 인쇄술의 역사를 되짚는 전시의 첫 부분을 장식했습니다. 이런 특별 전시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직지가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직지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선 1377년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됐습니다. 2001년 세계 기록유산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19세기 말 조선 주재 프랑스 외교관이 구입해 간 것으로 알려진 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직지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약탈 문화재로 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없습니다. 프랑스 측은 직지를 전시 등의 이유로 한국에 보낼 경우 압류를 염려해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도서관 측과 협약을 체결한 문화재청은 국내에서도 직지 실물을 볼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무언가가 마차를 끌고 그네에 매달리고 칼싸움도 합니다. 1949년 파리에서 벌어진 벼룩 서커스입니다. 벼룩은 움직일 때 에너지의 97%까지 쏟아냅니다. 그 힘으로 몸집에 100배까지 튀어오르죠. 벼룩을 유리병에 넣고 닫아 놓았더니 뚜껑에 부딪히는 소리를 냅니다. 소리가 그칠 때쯤 열어주자 밖으로 뛰쳐나오는 벼룩이 없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제 힘으로 탈출할 의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서커스단에서는 어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서 키웁니다. 밧줄 반경을 맴돌던 코끼리는 육중한 덩치로 자란 뒤 밧줄을 풀어줘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70kg 몸집에 갇혀 살아가는 대학 강사가 집에 찾아온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You find me disgusting?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Those idiots who call themselves politicians have buried their heads in the sand and stood for nothing but re-election. 민주당 초선 오영환 의원이 선거 중독의 굴레를 벗어던졌습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 현실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영입된 그는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속사정을 다 알긴 어렵습니다만 정치 환멸의 냄새가 짙게 느껴집니다. 같은 날 민주당 비주류 토론회에선 무당급 유튜버들과 팬덤, 가짜뉴스 저질 지도자들이 결합해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가짜뉴스와 악성 팬덤이 얼마나 메스꺼운지는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에 친일 횟집 소동이 속속들이 보여졌습니다. 대통령이 만찬을 연 부산의 횟집 이름 일광이 영어로 선라이저, 그러니까 일본 우길기의 상징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슈퍼챗 돈벌이를 톡톡히 했던 바로 그 유튜버입니다. 횟집에는 비난 전화가 폭주했고 온라인 별점 테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횟집 이름은 주인의 고향인 기장군 일광읍에서 따왔고 지명 일광은 적어도 380년 전부터 쓰여온 진산 이름 일광산에서 유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후보 공간을 답사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한 달치 공간 CCTV를 다 뒤졌고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도 공간 부근에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가짜뉴스에 올라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었죠. 이재명 대표는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치에 갇혀 선거만 쳐다보는 우리 정치판이 하늘을 뿌옇게 덮어 일광을 가린 중국발 황사처럼 넌더리가 납니다. 4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다음은 또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전국이 고농도 황사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5배 이상 치솟았는데요.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최악의 대기질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화재 사고에 매우 취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경각심을 갖고 불씨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와 서울이 6도, 대전이 3도 등으로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와 전주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모레 남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10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